데일리 브리핑. 네, 우선 파리에서 들어온 올림픽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 남녀 동반 3연패를 이뤄냈습니다.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으로 이루어진 남자 대표팀은 잠시 전에 파리에서 열린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프랑스에게 5대1로 이겨 우승했습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와 2021년 도쿄 대회에서 이 종목 우승을 차지했던 한국 남자 양궁은 이로써 올림픽 단체전 3연패를 달성을 했는데, 어제 열렸던 여자 단체전에서 여자 대표팀이 10연패를 이룬 터라 한국 양궁은 단체전 남녀 동반 3연패도 함께 이뤘습니다. 이로써 이 시간 현재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하나로 이 동메달이 하나 더 많은 중국에 이어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지금 전화에는 워싱턴 한면색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제 11월 5일 선거일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이 트럼프 대 바이든의 대결이 이제는 트럼프 대 해리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구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야말로 일주일 사이에 완전 180도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당초 이번 2024 백악관 레이스가 트럼프 대 바이든의 리턴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현실화된 게 이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고령 리스크를 끝내 넘지 못하고 이 7월 21일 날 이제 후보 사퇴를 공식 발표를 선언을 한 것이고, 곧바로 이제 부통령을 뭐 후임자로 지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은, 과연 해리스 후보 부통령이 민주당을 이렇게 이런 시일 내에 결집시킬 수 있을지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 그대로 민주당 진영이 진영 하나로 똘똘 뭉치고 엄청난 에너지, 활력을 되찾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돈도 엄청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백악관 레이스가 오늘이 D-99일이거든요. 네. 100일도 이제 아래로 떨어졌는데 78세 백인 남성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또 59세의 유색인종 여성인 카말라 해리스 후보 간의 맞대결로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뒤바뀌게 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81세의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고령 리스크를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정신적인 상태 또 육체적인 상태로 대선에 또 도전하느냐, 이런 공세를 취하였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78세 백인 남성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최고령 후보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19살이나 적은 이제 59세의 해리스 후보가 또 자메이카 흑인 아버지와 또 인도계 아시아계 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유색인종 여성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24 백악관 레이스가 180도 바뀌면서 선거 전략이나 선거전도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이제 민주당 진영을 조기에 결집시킴으로써 이제 도전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8월 1일에 이번에 이제 화상으로 롤콜 투표를 하는데, 민주당 대의원들이 약속 대의원들, 그러니까 후보를 선출을 해서 지지 후보를 미리 약속돼 있는 대의원들이 한 3,949명인가 그렇거든요. 과반을 얻으면 되는데 과반인 1,976명인가 그런데 지금 벌써 해리스 후보를 그 지역 주 지역의 컨벤션을 벌써 열고 해리스 후보 지지를 약속한 인증한 그런 숫자만 해도 지난주에 이미 2,540명을 넘은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8월 1일
8월 1일에 아마 상징성을 띠고 8월 1일에서 7일까지만 하면 되는데 8월 1일에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공식 지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뭐 또 이제 새로운 그 선거전,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출발 선상에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아직은 그 지지율에서 좀 앞서 나고 있는데 호감도에서 지금 해리스 후보가 급속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감도 대선 후보들이 호감도에서 좀 저조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두 후보 모두 싫다. 나오지 말아달라는 여론이 더 높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BC 조사를 보면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부통령으로서는 별로 그 주목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했고. 이러다 보니까 호감도가 35%에 불과했는데 이제 민주당 새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을 한 지금은 43%로 급격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호감도가 40%였는데 36%로 떨어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99일 남은 이제 대선 레이스에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기세 또 이 공세가 좀 상당히 집중적으로 펼쳐지고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제디 벤스 후보의 공화당 후보의 부통령 후보의 역공이 뭐 취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상 수세에 몰릴 거 아니겠느냐. 수세에 이미 몰린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바람몰이 전략은 어디에 주로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네,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서 이 활력, 에너지, 이런 계기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것, 선거일 때까지 유지시켜서 투표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선거전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십시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나 이 또 특히 암살 기도에서 살아남은 것 때문에 뭐 게임은 끝났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상황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해리스 민주당 새 대통령 후보가 이제 결집을 시키고 기세를 올리면서 또 공세로 트럼프 벤스 러닝메이트 후보를 갖다 아주 괴상한 인물로 지금 아주 쉽게 공략을 하고 공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리스 후보의 이런 모멘텀을 언제까지 어떻게 유지를 시킬 것이냐가 앞으로의 남은 그 과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제디 벤스의 그 공세를 취하면서 지금 역시 월요일 오늘은 그 펜실베니아 유세에 나서고요. 여기에 조시 샤페로 주지사가 지금 부통령 후보감으로 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두 후보가 이제 펜실베니아를 잡지 못하면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거의 그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 공략하는 그런 그 선거전을 펼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조지아에 첫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조지아는 또 상징성이 있습니다. 흑인 표들이 많고요. 여성, 젊은 층, 또 이 대졸 교회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다 잡으면은 해리스 후보의 승산이 매우 높아집니다. 네. 그러다음에 또 조지아까지 잡는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조지아는 2016년에는 당연히 이제 공화당 아성이었다가 2020년에는 바이든이 끌어왔거든요. 이것을 다시 지금은 이제 트럼프 쪽이었었는데 이를 되돌린다 그러면은 상당히 해리스 후보가 승산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선거전을 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이제 그렇게 이러한 것을 쉼없이 몰아쳐서 얼마나 이제 민주당의 결집과 기세, 승세를 높여가느냐, 유지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 트럼프 후보도 이제는 결국 선거 전략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어진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지금 어떤 움직임입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당연히 해리스 공격에 역공을 취하고 나섰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뭐 본인의 구설수도 있지만은 제디 벤스 부통령 후보에 대한 구설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붕대 거즈를 띄고 나왔는데 보니까 상처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뭐 총알에 맞은 거냐 아니면은 뭐 파편에 그냥 맞은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FBI 국장이 그게 확실치 않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그게 또 논란을 사니까 다시 한번 또 이제 성명을 통해서 총알에 스친 것은 총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고 다시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고요. 그에 앞서서 뉴욕타임스가 이 화면을 영상을 지난주에 주말에 정밀 분석을 해본 결과 화편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미 또 뭐 진보 언론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네. 다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알의 그 총탄에 이제 관통상을 입었다는 소리까지 했었는데 그럴 경우는 뭐 사실 생명의 위태로웠고 일어설 수가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알에 스치는 그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지금 대략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그것만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공세를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세에 몰리고 그거를 또 해명하는데 그러한 그 뒤보면 이제 조작설을 떨쳐내는데도 상당히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문제는 이건 또 바이든 대통령 이제 부통령 후보인 제디 벤스 상원의원 안에 대한 구설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childless cat rabies, 즉 아이 없이 고양이나 기르는 레이디스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말을 예전에 했던 것이 뭐 다시 소환돼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재혼을 하면서 본인의 소생은 없고 전 의붓 자녀들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겨냥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 없는 그런 여성들이 지금 뭐 다 들고 일어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번 주에 지금 네바다와 애리조나에 간다 그러는데 벤스 부통령 후보가요. 이걸 어떻게 뚫고 일어났을지 극복을 해냈을지도 지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 트럼프보다도 더 강한 낙태 반대를 취해왔기 때문에 여성 유권자 표심자께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뉴욕타임스가 로스쿨 동료한테 한번 보낸 그 이메일에 따르면은 경찰은 매우 미워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인간이다. 인간이라는 소리까지 휴먼 비잉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런 것이 비록 뭐 2016년 이후에는 달라졌다고 얘기하지만은 이런 걸 하나하나씩 다 해명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워싱턴 포스트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들 반대했답니다. 탑3 3명 남았었는데 린지 그램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장에서 오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마르크 루비오가 더 낫다. 그래야지만 히쿠바게로서 또 라티노 표심을 더 끌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참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버지니아의 그 그랜 영킨 주지사 또는 그 루비오, 벤스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네. 이런데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없는 공화당의 미래를 위해서 좀 새로운 슈퍼스타가 필요하다. 이 보면은 러스트벨트 지역 오하이오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이쪽 러스트벨트를 다 먹으면은 다시 당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의 이제 아메리칸 드림에 상징해갈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최종 낙점을 하는 것인데 그때 또 단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남이죠. 또 테크업계의 그 억만장자들이 적극적으로 벤스를 미는 바람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지금 무슨 소리가 나오면 이 벤스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공화당에서. 이러면은 자중질환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역공을 취해도 지금 시원찮은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켜야 될 그런 중대한 그런 시점에서 수세에 몰리고
이거를 해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은 그렇죠. 생산도 네. 더 희박해지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그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그동안 주로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온 젊은 표심이 이번 11월 대선을 앞두고는 성별에 따라 갈린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대 남성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광하는 반면 여성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상기후 여파로 대형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늘면서 주택보험료가 매년 가파르게 올라서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또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의 활약은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최고의 명사수로 우뚝 선 16살 반효진이 가장 어린 나이에 하계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 선수로 기록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30살 미만의 젊은 유권자들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성별에 따라 지지 정당이 나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동안은 주로 연령대에 따라서 이 젊은 층은 진보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었습니다만 이번엔 젊은 층 사이에서 성별에 따라 이렇게 지지 정당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미국의 새로운 정치 전쟁이 젊은 남성 또 젊은 여성을 맞붙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30살 미만 남성들은 민주당에 등을 돌린 반면 여성들의 진보 성향은 더 강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젊은 층 남성과 여성의 지지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기 전이었던 지난 2월 또 6월에서 7월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 결과 18살에서 29살 사이 남성 유권자 사이에선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6%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령대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요. 바이든 대통령 58%, 트럼프 전 대통령 28%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18살에서 29살 사이 남성의 공화당 지지율은 49%였는데요. 이건 2020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무려 12%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7%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들에서 이렇게 남녀들 간의 차이가 커진 걸까요? 이 30살 미만 남성들이 공화당 지지로 돌아선 건 민주당의 진보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정책 방향이 형평성, 다양성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신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여러 영향력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요.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난 4월 퓨 리서치 센터의 또 다른 조사에서는요. 이 남성의 23%,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남성의 33%는 자신들이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 희생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버림받았다는 그런 인식까지도 일부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30살 미만의 여성들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이 점점 강해지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여성들은 무엇보다 보수 진영이 주도해온 낙태권 축소 움직임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민주당을 더 지지한다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낙태 권리를 인정한 그 로 앤 웨이드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에 의해 폐기됐다는 점, 이게 30살 미만 여성들의 민주당 지지세를 결집시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 제이드 벤스 상원의원이 자녀가 없는 여성을 이제 childless cat lady라고 한 발언 역시 젊은 여성 유권자를 자극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30살 미만 여성의 민주당 지지세 강화에 더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미 대학생의 60%가 여학생이고 학자금 대출의 66%가 여성들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짚었습니다. 이건 몰랐네. 네. 네. 이 주택보험료가 치솟으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소식을 뭐 여러 차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얼마나 급등했는지 또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평균 21%가 급등했습니다. 21%. 온라인 보험 중개업체 폴리지니어스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보험을 갱신할 때 주택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21%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상기후 여파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보험료도 오른 건가요? 네, CNBC는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대형 산불, 또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진 가운데 보험사들이 늘어난 보험금 지급 부담을 보험료 인상으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전가하고 있는 탓이라는 건데요. 보험사들이 늘어난 비용을 이유로 들어서 보험료를 이처럼 인상하고는 있지만 사실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진 않고 있어서 자연재해가 보험료 인상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사실 그러네요. 불명확합니다. 하버드대학 주거연구공동센터 카를로스 마틴 디렉터는 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해 위험 수준, 종류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주택 소유자들은 물론 보험사들조차도 이걸 어떻게 보험 통계에 반영해야 하는지 이거를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산불 발생 위험 지역에 있는 주택들의 보험료는 좀 대폭 올리더라도 여기 뭐 LA 한인타운이라든지 이렇게 주위에 살고 있는 여기 주택가격 보험료까지도 그렇게 올라가는 건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저도 무슨 저 주택보험료를 비를 받았는데 아우 열 받더라고요. 네. 너무나 올라가지고 이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보험을 없애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료 증가가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또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회계법인 KPMG의 스카 샤피로 미국 보험 부문 책임자는요. 기후와 관련한 위험 노출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과거 데이터가 향후 보험 손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 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은 보험업계 최대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험사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지역에 따라선 주택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그런 사례까지 늘고 있는데 스테이팜은 산불 여파로 작년 5월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화재 보험 신규 보험 가입을 중단시켰습니다. 예, 일부 주택 보유자들은요 최후의 보루로 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에 기대도 하지 않습니까? 네, 신규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주정부 공공보험에 기대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공보험이라는 게 민간 보험사들과는 달리 이제 다른 보험 통계에 기반에 운영된다 하고요. 따라서 보장 범위가 사실 그렇게 넓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택 론을 받은 은행에서는 매년 주택 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라는 증명서를 보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론 회사들한테 보내주기 위해서는. 근데 이렇게 아예 신규 보험 가입을 중단하겠다 그러면은 주택 거래도 지금 힘들어진다는 그렇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참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 파리 올림픽이 지난 26일에 개막해서 본격적인 대회 일정이 시작이 된 토요일부터 대한민국은 뭐 사흘 연속 금메달을 따면서 지금 순항의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우리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함께 흥분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활과 총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건 어때요? 맞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 앞에서 더욱 강한 심장을 뽐낸 신궁과 명사수를 앞세워 이틀 내리 이렇게 짜릿한 우승을 맛봤죠. 특히 오늘은 혜성같이 등장한 10대 명사수 반효진이 올림픽에서 하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100번째 금메달을 획득하고 최연소 금메달 신기록도 수립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서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 남녀 동반 3연패를 이뤄냈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이 밖에도 또 여자 유도에서 허미미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메달 획득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서 종합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이면 아무래도 다른 날보단 좀 피곤해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음에도 출근하는 한인들 얼굴에는 기뻐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활과 총으로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거기 칼도 들어갑니다. 칼도 들어가는. 펜싱. 그러네요. 이제 그래서 총과 검이라 그랬잖아요. 네. 저는 활과 총, 네. 활과 총으로 알아들어가지고 칼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의 소감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격 시작하고 3년밖에 안 돼서 최대한 겸손하게 경기 나갈 때마다 하나라도 더 배우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절대 자만하지 않고 지금처럼 배우는 자세로 경기에 나가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며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성장도 약속했는데요. 쟤는 어디까지 성장할 생각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린 학생들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참 말들도 잘해요. 성숙했어요. 네. 아니 어떻게 3년 만에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가 있을지 정말 대단합니다. 쟤는 어디까지 성장할 생각이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부모님들이 정말 자랑스럽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총도 잘 쏘지만 말도 잘하고. 어쨌든 파리 올림픽 소식은 저희 라디오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아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죠. 네, radiokorea.com 들어가 보시면 이 상단에 파리 올림픽 배너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환희와 감동의 순간 파리 올림픽은 라디오 코리아와 함께라고 적힌 배너인데요. 이 배너를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 여러 올림픽 소식들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달 순위도 볼 수 있고 또 올림픽 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일정 날짜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올림픽이 끝나면은 한국이 1등입니다.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 네. 참 대단하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은 그러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알코올과 부정맥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러나 저러나 이 술을 마신다. 이 적정 주량 하루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시는 것이 가장 적정량이다. 이런 것들이 좀 뭐 이렇게 기준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 기준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근데 이제 이 기준을 만든 어떤 그런 단체나 이런 데마다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이제 저희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제 적정 주량이 얼마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요. 그래도 네. 여러 단체에서 내놓는 자료를 보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2 drink 이내라고 돼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1 drink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drink라는 거의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맥주 같은 경우는 보통 12온스 한 캔, 360cc 정도 되는 그 한 캔 있잖아요, 맥주. 네. 그거를 1 drink라 그러고요. 그리고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잔, 잔을 1 drink라 그러고
소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잔을 원 드링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주 2캔, 와인 2잔, 소주 2잔까지가 적정량이라고 적정 이제 음주량이라고 돼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맥주 1캔, 와인 1잔, 소주 1잔 그런 게 이제 하루에 이제 적정 음주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소주 같은 경우는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이니까 한국 분들이 드시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죠. 네.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 이걸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일단 미국에 있는 여러 단체에서 내놓은 적정 음주량은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근데 맥주도 요즘은 뭐 캔이 전부 16온즈짜리로 커지고 있어서 맞아요. 12온즈 캔 네, 찾기도 참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정도 양을요, 날마다 먹는다. 그거는 알코올 중독 범죄에 들어가나요? 아닌가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요. 네. 일단 여러 단체에서 내놓은 기준은 네. 하루에 적정 음주량을 그렇게 기준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요거를 제가 좀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네. 일주일에 몇 번 음주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매일 드시는 건 당연히 건강에 안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일주일에 한 2-3번 아니면 3-4번 정도 그 정도 드시는 게 딱 좋을 것 같고요. 매일 드시는 거는 조금 건강에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일주일에 몇 번 마셔야 된다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2-3번 정도 그 정도 드시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알코올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알코올과 이 부정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술을 마시는 분들은 많이 마시는 분들은 역시 심장이 좀 뭐 빠르게 뭐 뛴다든지 뭐 아니면은 좀 불규칙하게 뛴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알코올과 이제 그 심장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코올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에탄올, 케미칼이니까 이제 온 장기에 다 이제 부작용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부정맥이 알코올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동물 실험을 진행해 본 결과 동물에 이제 알코올을 주입을 했을 경우에 이런 쥐들에게서 부정맥이 더 많이 발생된 거를 관찰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환자들을 진료할 때 저희가 항상 심장내과 의사로서 부정맥이 심하신 분들은 알코올 그 섭취를 좀 줄이라고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폭음을 하시는 환자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해드린 그런 하루의 적정 음주량보다 많이 드시는 분들, 그래서 폭음의 기준은 이제 또 단체마다 좀 다른데요. 네.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more than 5 drinks, 그러니까 맥주로 하자면 뭐 5캔 이상, 소주로 하면 한 병 반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more than 4 drinks, 그러니까 맥주로 하면은 4캔, 소주로 하면은 한 병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마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 60% 정도의 환자들에게서 이제 부정맥 중에 하나인 심방세동이 이제 관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알코올을 매일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폭음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가다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는데 보통 뭐 한국 분들 이제 소주 한 병 정도는 기본으로 다 드시니까. 근데 이제 소주 한 병이라는 게 미국 기준에 의하면 이제 폭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친구들 만나서 소주를 한 병 마시게 되면 이런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의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막 3시간, 4시간 얘기 나누면서 소주 한 병 마시는 거는 조금 나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천천히 마시는 게 좀 낫겠죠. 왜냐하면 알코올의 이제 혈중 농도가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폭음 자체는 이제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음주량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상 이제 좀 술을 많이 마시는 문화가 좀 정착이 돼 있어서 술을 많이 줄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최대한 이런 기준을 좀 지켜서 술을 드시는 게 나중에 이제
심장에 이제 부정맥을 발생하는 데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알코올이라고 다 같은 알코올이 아닙니다. 과일주는 괜찮습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과일주는 어떻습니까? 알코올이 다 같진 않은데 이제 도수가 저희가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맥주 같은 경우는 뭐 4%, 5%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와인 같은 경우는 뭐 12, 3 정도 되나요? 그리고 소주 같은 경우에는 뭐 17%, 18% 이렇게 되는데 그 알코올에 따라서 이제 적정 주량이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이 좀 낮은 맥주 같은 경우에는 360cc, 12온스까지 괜찮고, 알코올이 좀 높은 소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주 한 잔이 한 50cc, 45cc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5온스 정도니까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그 적정 그 주량이 줄어드는 적정 주량이 변하는 것뿐이지 다른 알코올이라 그래서 전혀 무해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과일주도 마찬가지로 과일주에 들어가는 보통 과일주 만들 때 소주를 많이 넣지 않나요? 그러면은 소주나 이런 걸 넣을 때 그 소주의 도수에 따라서 얼마나 뭐 물을 많이 첨가하고 과일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알코올 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도수를 좀 알으셔서 이제 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알코올이면은 심장에 좀 무리가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요, 부정맥이 생기거나 심방세동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그런 거는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네, 보통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면요, 이제 한자로 돼 있어서 조금 잘 안 와닿는데, 일단 정상적인 맥박이 아닌 걸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시는 것도 부정맥이고, 심장이 늦게 뛰는 것도 부정맥이고, 심장이 뛰다 안 뛰다 하는 것도 부정맥이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도 부정맥이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정상적이 아닌 맥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부정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부정맥에는 종류가 얼추 세봐도 한 20가지 넘게 있어요. 네, 그래서 심장내과 의사로서 부정맥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부정맥인지를 감별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어떤 부정맥은 그냥 저희가 특별한 치료 없이 지켜볼 수도 있는 부정맥이 있고, 또 어떤 부정맥은 정말 목숨을 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부정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정맥이냐에 따라 다른데, 이 심방세동이라 그래서 이제 심방에서 오는 그런 부정맥 중에 이제 저희 시니어들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부정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특히나 알코올과 더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알코올 섭취를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요. 두근거린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왜냐하면 심장이 이제 빨리 뛰다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거 외에도 어지러울 수도 있고, 또 몸이 피로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다가 늦게 뛰기 때문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이제 의식을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증상이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근거리는 증세는요, 가끔 가다 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두근거림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네, 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에 한해서 얘기하면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부정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이시다가 심방세동이다가 정상이다가 심방세동이다 이렇게 계속 변해요, 맥박이. 그렇기 때문에 정상일 때는 증상이 없으시다가 심방세동이 심장에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두근거리시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있고, 또 정상 맥박으로 돌아가면 또 그런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증상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술 마시는 거가 정상입니까? 정상이라고 여쭤보기엔 좀 이상합니다만 적당할까요? 네네. 그거에 대한 정상 그 기준이 이제 많이 없어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매일 드시는 건 당연히 안 좋겠죠. 아무래도 알코올이라는 거는 케미칼이고 몸에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매일 드시는 건 당연히 안 좋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주무시는 게 건강에 좋다, 그런 내용들도 있었잖아요. 그건 포도주 업자들이 만든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와인을 많이 먹는 프랑스 사람들,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 그 프랑스 사람들이 심장병이 낫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걸 그래서 저희가 그걸 프렌치 패러독스라 그래서 네.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살펴봤더니 그 중에서도 유난히 와인을 많이 마시는 프랑스 사람들이 심장병 발병률이 낮더라.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와인에 있는 어떤 성분이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심장병을 좀 억제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요. 네.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보기에 매일 드시는 건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일주일에 2-3번 아니면 3-4번 정도 그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어떤 보고에서는 또 술을 하나도 안 먹는 게 좋다는 보고도 있고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매일 드시는 거는 조금 건강에 안 좋으시기 때문에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말입니다. 이 한국의 TV 프로그램들이 좀 문제예요. 술 엄청 마시고. 술들을 너무나 마시고 뭐 이태리에 뭐 이렇게 투어를 가는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이태리 사람들은 뭐 밥 먹기 전에 항상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만 매일 나오다 보니까 뭐 한두 잔 마시는 거 그거 좋은 거지 뭐 이런 사고방식들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와인 한 잔 뭐 식사하기 전에 그거 어때 뭐 좋지 뭐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네. 그렇게 고착이 돼 있고 TV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워낙 술을 많이 마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포금하는 그런 문화는 좀 없어져야 되고 매일매일 드시는 거는 건강에 네. 해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이게 술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양심의 찔림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적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런 분들이 네.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주 반 잔 또는 맥주 뭐 반 잔 이렇게 마셨다. 이게 치명적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술을 못 마시는 분들한테는 술을 네. 분해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네. 소량의 음주도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문화도 한국의 이제 문화도 네. 이제 술을 강요하는 문화에서 좀 자발적으로 마실 사람은 마시고 그런 문화로 좀 바뀌어간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의대 다닐 때 이제 선배들로부터 술 강요로 굉장히 많이 당해서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의대가 술 네, 많이 술- 마시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술 잘 못 드시는 분들을 좀 배려해서 네, 적당히 마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요새 젊은 분들하고 술 마시자 그러면 화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했습니다.